안녕하세요. 범죄수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지 못하겠지만 가정폭력 범죄가 정말 위험하고 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정도 말하고 싶고요. 그런 가정폭력 범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이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가정폭력 사건이 해마다 4만 건, 4만여 건이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죠, 부모. 부모가 76.9%, 즉 77%라는 대부분 가정폭력이 부모에게 나온다. 물론 이제 가정폭력이 아버지가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도 폭행하고 있습니다만, 어, 자녀에 대한 폭행은, 학대는 부모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쉽게 표현하면 10건 가운데 8건은 가정 내에서 폭력이 행사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근에 가정폭력이 빈발하면서 주민등록 열람 제한하자. 왜냐하면 아내나 자녀가 어디로 가면 가해자가 이걸 확인을 하고 또 오는 거예요. 집에 찾아오니까.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를 바꿔달라 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이 3년간에 16,000건 이렇게 많이 민원이 온다는 것은 대부분 가해자가 이 가족들을 찾아오고 또 계속 가해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 열람이 안 돼야 돼요.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 관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 자녀, 이 주소 자체를 추적할 수 없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가해를 했다면 부모 주소를 알지 못해야 되고, 부모가 자녀를 가하거나 아내를 가했다면 아내나 자녀를 주소를 열람할 수 못하게 돼야 되겠죠. 계속 폭행을 행사하니까. 학대 피해 아동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보호기관에 상담 확인서가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아동보호기관의 상담 확인서 등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을 입증하는 서류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어, 상담기관에 상담받았다면 그 서류를 주면 열람이 안 되게끔 가되겠죠.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주지를 옮겨도 현행법상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는 그 신청이 까다로워서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쉽지 않다. 뭔가 증거를 줘서 아예 열람이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세대원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죠.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만. 근데
따로 산다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죠. 피해자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집으로 피신했다면 가해자가 이걸 보고 또 찾아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해자가 무서워 피했는데 또 찾아와. 무섭죠. 그죠? 2차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나온다면 이 제도는 바꿔야 되는 거죠.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와 주소가 다른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지 찾아와 피해자의 거주 장소를 추궁하고 위협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고충 민원이 발생해 왔습니다. 가정폭력과 재발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대해서만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열람 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가정폭력을 이유로 주민등록 열람 제한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미성년 자녀의 정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니까 가해자가 자녀들 막 주민등록을 등록해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상대방 피해자의 다른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이러한 현행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세대원만 대상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주소를 가해자가 확인해서 2차 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함께 사는 분뿐만 아니라 떨어져 사는 사람도 열람 제한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가정폭력범죄 처벌한 특례법 한번 살펴볼까요? 특례법. 가정폭력에서 가정 구성원이란 뭐냐면 배우자 들어가겠죠. 배우자. 부부니까 배우자 들어가겠죠. 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다. 즉, 사실상 부부나 마찬가지로 살고 있는 자.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전처라든지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전처, 또 어, 따로따로 거주하는 배우자, 또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전 부모님, 아내의 부모님, 자녀, 비속, 관계에 있던 자, 사실상 관계자도 포함은 되겠죠. 사실상 양친자 관계인 자 포함합니다. 있거나 있었던 자 포함합니다. 계모나 계부모, 또 양자 관계 있거나 함께 동거하는 자라고 쉽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동거했던 자. 사실상 혼인 관계까지 포함하니까 되게 좀 현실감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부모와의 자의 관계, 정모와 서자, 양자로 들어오는 아이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자,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도 포함합니다. 가족이란 게 사실상 혼인, 동거하는 친족, 호적상이 같은 부모, 자녀 다 포함은 되죠. 가정폭력 범죄가 되게 좀 많은데요. 폭행한다든지, 가정폭력이란 건 가족을 폭행한다든지, 체포한다든지, 가족을 협박하거나 상해한다든지, 상해는 존속을 상해하거나 중상해, 존속을 중하게 상해하는 거나 흉기로 상해하거나 특수상해, 유기한다든지 아이를 유기해버리는 것. 온갖 거짓말을 얘기하면서 사실 거짓말 얘기하면 명예훼손한다든지 가족 간의 성적인 폭력을 한다든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삼촌이 강간한 경우 있잖아요. 중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간음, 학대한다든지 아동을 혹사한다든지 공갈, 공갈에는 특수공갈도 포함됩니다. 재물을 막 집어던져. 그 다음에 집이라든지 막 끄집어내고 몸 수색을 한다든지 그게 폭력입니다. 강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든지 모욕, 간급. 자, 이게 모두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 이 피해자란 건 누구냐면 가정폭력 범죄에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피해자입니다. 가정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인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입니다. 신체를 학대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주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다 가정폭력이에요. 이러한 가정폭력 범죄를 수사할 때는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웃집이든 가족들이든 신고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신고 안 하면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신고해야 됩니다.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는 폭력 행위자가 폭력을 하는 사람이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부모인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 고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폭력범죄는 걱정 말고 신고해라. 제발 고소해라.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 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다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일이라는 단어가 되게 우리 많이 활용하죠. 뭐 정보 공개도 10일이고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검거할 때도 10일이고 법정 대리인 지정도 10일이고 그렇죠? 가정폭력 범죄가 생기면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죠. 폭력 행위를 제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됩니다. 하고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 보내거나 보호시설로 보냅니다. 이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남편이나 또 가해자가 알지 못한 곳으로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곳으로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쳤단 말이에요.
다친 경우에는 빨리 치료받게 되죠. 그죠? 긴급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됩니다. 다쳤으니까 피를 막 흘리는데 냅둬버려. 그거 안 되죠. 피해자 동의 관계없이 일단 피를 많이 흘리거나 다쳤다면 빨리 병원에 인계해야 되겠죠. 또한 폭력 행위가 재발할 때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조치 한번 볼까요? 자, 주거나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접근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전화를 계속 합니다. 핸드폰 문자 못하죠. 임시 조치에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합니다. 살고 있는 주거,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나가라 하고 격리를 시킨 거죠. 격리해야 됩니다, 일단. 가해자, 피해자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격리하고 100m 접근 금지 전화 못하게 하고 해야죠. 이렇게 세 가지를 임시 조치를 합니다. 했는데도 막 쳐들어오고 전화하고 격리 말 안 듣고 이 재발한다, 이거 재발.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재발한다면 경찰관서 유치장에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재발할 때는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해버리고 있다. 어떤 때? 100m 접근 금지 위반할 때. 또한 전기통신망 문자 번호 전하는 거 격리했는데 격리 말을 안 들었다면 강제로라도 유치장, 구치소에 넣어버리는 거죠. 자, 5번은 발표할게요. 그래도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의료기관, 요양소에 보냅니다. 치료받게 하려고 의료기관, 요양소에 법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요양소에 넣어버리고 법원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게 법원의 임시조치예요. 법원의 임시조치는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청은 그럼 임시조치 신청을 어떻게 하냐?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죠.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 검사는 법원에 청구.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는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죠. 억울한 것. 다 얘기해야 되겠죠. 사법경찰관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피해자 동의 관계없이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넣어버리는 거죠. 자, 임시조치 중 격리, 접근금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2달이죠, 2달. 2달 안에서 몇 회? 2번. 자, 2달씩 2번에 대해서 연장 가능하다. 이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일정 기간, 임시조치 기간이 2개월이 2개월이고, 2잖아, 2. 또 2개월로 한정해서 2번, 2번 신청. 2개월, 2번. 자, 긴급 임시조치에서 긴급. 긴급이라는 걸 가졌단 말이잖아요.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위하여 법원에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직권이나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신청하여 29조 1항 제1호의 3호까지 접근 금지, 격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즉 긴급 임시 조치도 가능하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 임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 임시 조치 결정서를 작성해야 되고, 2항에 따라 긴급 임시 조치 결정서에는 범죄 사실의 요지, 긴급 임시 조치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정폭력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이러한 경찰관은 신청하고 검사는 청구하는 방법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한 전기통신, 전자통신, 전화나 문자로 상대방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특히 이제 가정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 거의 세 번째 격리까지 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100m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통한 문자 전화 금지, 격리 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위반한다면 구치소나 유치장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법원의 또 임시조치는 임시보호소, 병원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법원의 임시조치도 정말 필요하다. 가정폭력 범죄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